대연회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처럼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율성그룹의 연례 자선 행사는 언제나처럼 화려함과 은밀한 긴장감이 공존했다.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 억지로 끌어올린 웃음소리, 그리고 권력을 향한 미묘한 탐색전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 연회장 구석의 그림자 속에 이수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이었다. 입사 3개월 차, 그녀의 존재감은 의도적으로 옅게 조율되어 있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거의 하지 않은 듯한 화장,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는 듯한 조용한 태도. 그녀는 이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배경의 일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다. 수연의 시선은 정지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곧 연설을 시작할 CEO 강태준을 흘깃 본 뒤 곧바로 귀빈석 첫 줄에 앉은 인물에게로 향했다. 부회장 김진태, 강태준의 삼촌이자 율성의 실질적인 이인자. 인자해 보이는 미소와 달리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남자. 수연이 이 지옥 같은 무대에 다시 발을 들인 이유.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연회장의 소음과는 무관하게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중앙 무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비상구 3곳, 무대 좌우에 배치된 사설 경호 인력 8명, 그리고 CEO 강태준의 개인 수행원 2명, 연회장 전체를 비추는 CCTV는 총 12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단 몇 분 만에 파악했다. 이것은 평범한 신입사원의 관찰력이 아니었다. 훈련된 자의 본능이었다. 그때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강태준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다. 35의 젊은 총수. 7년 전 그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강태준. 그 이름은 그녀가 지난 7년간 봉인해둔 과거 그 자체였다. 율성그룹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강태준이 준비된 연설을 막힘없이 이어가던 순간이었다. 연회장 측면. 직원들이 이용하는 작은 서비스 도어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경호원 한 명이 잠시 당황한 듯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다. 수연의 청각은 그 작은 소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가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자신의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것을 느꼈다.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좋지 않다던 베이비시터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명히 단단히 문을 잠그고 나왔건만 7살짜리 남자아이 2명. 똑같이 생긴 얼굴. 민준이와 서준이가 경호원의 제지를 뚫고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 화려한 광경에 잠시 주눅이 든 듯했지만 곧 무언가를 발견했다. 두 아이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에 고정되었다. 밝은 조명 아래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는 남자. 강태준.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수연은 움직여야 했다. 지금 당장 저 아이들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마치 콘크리트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7년간 지켜온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와 아이들의 안전이 단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경호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두 아이는 무대 앞을 가로막고 있던 낮은 화단을 넘어 질풍처럼 무대 위로 달려갔다. 강태준은 연설을 멈췄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다.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너무나도 닮은 두 아이를 그는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민준이가 강태준의 왼쪽 다리를 껴안았다. 서준이가 오른쪽 다리를 껴안았다. 아이들은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쳤다. 아빠, 아빠가 우리 아빠예요. 그 외침은 연회장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시간은 그 순간 멈췄다. 수백 명의 하객들, 율성그룹의 최고위 임원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십 대의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낯선 아이들이었지만 그 얼굴에서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7년 전 홀연히 사라진 한 여자의 얼굴을, 귀빈석에 앉아있던 김진태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두 아이를, 그리고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달려온 방향인 연회장 구석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돌발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수연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인처럼 무겁게 발을 내디뎠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무대 조명의 일부가 그녀를 비췄다. 전략기획팀의 눈에 띄지 않던 신입사원. 이수연, 그녀가 무대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7년 만의 재회였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 혼란, 그리고 깊은 분노와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그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다. 민준아, 서준아, 이리 와. 아이들의 외침이 잦아든 후 연회장을 지배한 것은 1초간의 완벽한 정적, 그리고 이어진 거대한 혼돈이었다. 마치 폭탄이 터진 듯 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동시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언론사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셔터 소리가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연회장을 울렸다. 강태준의 개인 경호팀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돌발 상황이자 CEO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재빨리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본능적으로 강태준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떼어내려 했다. 그들의 손이 민준이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움찔했다. 그만. 강태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자신을 붙잡은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자신을 닮아 있었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씩 꿇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율성의 총수가 두 낯선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단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선 여자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7년 만이었다.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7년간 매일 밤 꿈에서 그를 괴롭혔던 그 얼굴이었다. 이수연은 무대 조명 아래 모든 것을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사소하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7년 전의 따뜻함 대신 시베리아의 동토 같은 냉기와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은 다시 멈췄다. 강태준의 눈은 수천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있었지? 왜 돌아오지 않았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그의 눈에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혼란이 뒤엉켰다. 수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질문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눈은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나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보다시피 당신은 내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지나쳐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아, 서준아, 엄마한테 와. 지금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이들이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이들은 망설였다. 방금 찾았다고 생각한 아빠와 자신들을 항상 지켜주던 엄마 사이에서. 하지만 결국 익숙한 명령에 순응했다. 아이들은 천천히 강태준의 다리에서 손을 놓고 수연의 뒤로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김진태는 이 모든 광경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이나 아이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은 오직 이수연,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 그녀의 입사 서류를 보았을 때 그는 단순한 동명이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저 여자, 강태준과의 관계, 그리고 저 아이들, 김진태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7년 전,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여자, NIS의 최연소 팀장이자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 분명히 처리되었다고 보고받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버젓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심장 부인 율성에 잠입했단 말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의 입가에서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포식자의 냉혹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수연, 지금 당장 저 여자의 모든 것을 다시 파내. 7년간의 모든 행적을. 그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격렬하게 울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수연은 두 아이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연회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계획은 틀어졌다. 최악의 방식으로. 그녀는 강태준에게 단 한 번의 시선도 더 주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무대 뒤편으로 돌아서려 했다. 그녀의 이런 무시가 강태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 놓았다. 잠깐,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퍼부으려 했지만 그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 여자와 아이들을 내 집무실로 데려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당장. 경호원들이 즉시 수연과 아이들을 에워쌌다. 이것은 보호인가? 감금인가? 수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와의 대면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순순히 경호원들의 안내에 따라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악과 의혹, 그리고 김진태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강태준은 무대 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가족의 열정적인 환영이 있었습니다.
부디 남은 저녁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는 연설을 급히 마무리 짓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뚫고 그는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차가운 금속벽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7년의 세월이 그를 속였다. 같은 시각, 다른 엘리베이터에 탄 수연은 아이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엄마, 화났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언제나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최상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폭풍의 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율성그룹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닫혔다. 방음 처리가 완벽하게 된 공간은 바깥 세상의 혼돈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수연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꼿꼿이 서 있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이 낯설고 거대한 공간과 처음 보는 아빠의 분노에 찬 뒷모습을 두려운 눈으로 훔쳐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우유와 담요를 가져오게 한 뒤 비서와 경호원들을 모두 물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7년의 세월이 응축된 침묵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아이들마저 숨소리를 죽였다. 마침내 강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 연회장에서 보았던 혼란 대신 폭풍 전야의 고요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수연에게 못 박힌 듯 고정되었다. 7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내가 7년 동안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네 무덤에 매주 꽃을 갖다 놨다고. 그런데 넌 살아 있었어. 그의 시선이 수연의 다리 뒤에 숨은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저 아이들, 그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내 아이들이었어. 넌 내 아이들을 7년 동안 숨겼어. 도대체 왜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방안을 울렸다. 민준이와 서준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수연이 아이들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자 간신히 참아냈다. 수연은 강태준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상황이 변했을 뿐 계획대로라면 당신은 영원히 몰랐어야 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당신과는 상관없었어. 차가운 대답이었다. 그 대답은 강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그녀에게 성큼 다가섰다. 상관이 없어. 내 아이들인데 상관이 없다고. 그가 수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순간 수연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훈련된 자의 본능적인 방어 동작이었다. 강태준은 고통과 놀라움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가 알던 이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사랑했던 따뜻하고 강인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무기였다. 수연은 즉시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녀의 눈의 순간 스친 살기를 강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수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감쌌.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어. 강태준. 그녀의 목소리가 과거를 불러왔다. 7년 전. 그녀는 NIS 대테러팀 최연소 팀장 이수연이었고 그는 율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태준이었다.
재벌 후계자와 비밀 요원의 만남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그들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한 비밀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위험했고 그의 지위는 주목받았다. 그날도 그랬다. 수연은 해외 자본으로 위장한 불법 무기 밀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 배후에 거대한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커넥션의 끝에 율성그룹의 이름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을 그녀는 차마 태준에게 말할 수 없었다. 이번 임무만 끝나면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과 떠나고 싶어. 그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 수연의 팀은 완벽하게 잠복해 있었다. 거래 현장을 덮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거래 상대가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용병 부대였다. 그들은 수연의 팀이 도착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매복이었다. 정보가 샌 것이다. 그것도 최고 위층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팀원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수연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 간신히 차를 몰아 현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겼다. 영종대교 위, 검은색 SUV 여러 대가 그녀의 차를 맹렬히 추격했다. 그들은 그녀를 생포할 생각이 없었다. 오직 제거가 목적이었다. 그녀의 차는 수십 발의 총알을 맞고 다리 난간을 들이받았다. 차가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차가운 한강물로 몸을 던졌다. 그녀가 의식을 잃기 직전 본 마지막 광경은 다리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그 얼굴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임무 중 사망 처리되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강태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녀를 구한 것은 NIS에서 퇴직한 그녀의 옛 스승이자 멘토였다. 그는 오랫동안 내부의 부패를 의심해왔고 비밀리에 수연을 감시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의식을 찾은 수연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은 단순한 무기 밀매 조직이 아니라 NIS 내부와 연결된 거대한 세력이라는 것. 둘째, 그녀가 임신 8주 차라는 것. 강태준의 아이들이었다. 그 순간 수연은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적들은 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뿐만 아니라 강태준, 그리고 그녀의 뱃속 아이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것이다. 특히 강태준은 율성의 후계자로서 적들에게 너무나 취약한 표적이었다. 그녀는 죽어야만 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사라졌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민준이와 서준이를 낳았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엄마였지만 동시에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였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하고 팀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를 추적했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연은 과거의 회상에서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난 죽어야만 했어. 당신과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당신도 죽였을 거야. 강태준은 그녀의 말에 숨이 막혔다. 그들이 누군데? 도대체 누가 7년 전 나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 내 팀원들을 몰살한 사람. 수연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가족, 당신의 삼촌, 김진태 부회장,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삼촌이 왜? 그는 처음부터 율성을 노리고 있었어. 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나는 그의 불법 자금주를 거의 다 파악했었지. 나는 방해물이었고 당신은 그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후계자였어. 그는 우리 둘 다를 제거하려 했던 거야. 수연은 집무실 한쪽에 놓인 작은 가방으로 걸어가 아이들에게 헤드폰을 씌워주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잠시 막아주려는 듯이 나는 당신과 재회하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강태준, 나는 내 팀원들의 복수를 하러, 그리고 내 아이들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돌아왔어. 김진태를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야. 그녀는 다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 내 아이들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그들은 이제 김진태의 표적이 됐어. 당신과 함께 이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다. 강태준의 집무실을 나온 이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단단히 잡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강태준은 자신의 경호팀을 붙여 그녀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7년 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던 NIS 내부에서도 정보가 새어나갔다. 지금 이 율성그룹 빌딩 안에 김진태의 눈과 귀가 얼마나 심어져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강태준의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었다. 아이들은 지쳐 있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엄마와 처음 보는 남자 사이에 숨막히는 긴장감에 기가 빨린 듯했다. 수연은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평범한 국산 세단에 아이들을 태웠다. 뒷좌석 카시트에 민준이와 서준이를 앉히고 안전벨트를 꼼꼼하게 채우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녀의 눈은 쉴 새 없이 주차장 내부를 훑고 있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백미러를 확인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차를 따라오고 있었다. 너무 빨라.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연회장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강태준의 집무실에서 대치한 시간을 모두 합쳐도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벌써 꼬리가 붙었다. 이것은 김진태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실행 능력이 얼마나 신속하고 무자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이미 이수연이라는 신입사원이 7년 전 죽었던 NIS 요원과 동일 인물임을 파악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시각 율성그룹 본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 김진태는 서재에서 시가 연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의 앞에는 위기관리팀이라는 이름표를 단. 하지만 그 실체는 그의 사병 스핑 조직 리더인 한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한 실장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7년 전 수연의 팀을 매복 공격했던 작전의 총책임자였다. 살아 있었습니다. 한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지만 김진태의 귀에는 그것이 변명처럼 들렸다. 분명히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 않나. 김진태가 으르렁거렸다.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끄는 그의 손길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NIS 내부 협력자가 사망 처리를 완벽하게 위장해서 저희도 속았습니다. 한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실수 김진태가 조소했다. 자네의 그 사소한 실수가
7년 만에 내 목을 조르러 돌아왔네. 그것도 내 조카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수연. 그 계집이 감히 내 본진에 기어들어와. 전략기획팀이라. 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었겠지.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자한 기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앞에 둔 뱀의 눈이었다. 강태준이 그 아이들을 봤어. 그 멍청한 놈이 제 핏줄을 못 알아볼 것 같나. 이제 이수연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그녀는 내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폭 장치다. 김진태는 한 실장에게 다가갔다. 7년 전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전부 처리해. 한 실장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했다. 부회장님, 아이들은 CEO의 직계입니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태가 그의 뺨을 가볍게 후려쳤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야. 그놈들이 살아있는 한. 강태준은 이수연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 율성의 후계자가 둘이나 더 생긴 셈이라고. 내 자리는 어디로 가지? 그는 한 실장의 멱살을 잡았다. 이번에는 사고여야 하네. 비극적인 사고. 음주 운전 차량에 치였다거나 아니면 안타까운 가스 누출 사고 같은 것.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흔적도 남기지 마. 알겠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한 실장이 대답하고 서재를 빠져나갔다. 수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차가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원래 등록된 거주지인 평범한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꼬리를 달고 그곳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곳은 이미 노출되었다고 봐야 했다. 그녀는 즉시 방향을 틀어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부러 복잡한 시내 도로로 진입했다. 3번의 비보호 좌회전, 2번의 일방 통행로 진입, 그리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통과. 그녀의 운전은 평범한 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정교하게 훈련된 요원의 회피기동이었다. 하지만 뒤따르던 검은색 세단은 마치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상대도 프로였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집 저쪽 아닌데. 뒷좌석에서 서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백미러로 아이의 눈을 맞췄다. 응. 오늘 밤에는 엄마랑 아주 특별한 곳에서 잘 거야. 재밌는 비밀기지 같은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뒷차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압박감이 숨을 조여왔다. 김진태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추적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지켜야 하는 쫓기는 사냥감이었다. 그녀는 이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반격을 준비해야 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은 수연의 차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단순한 미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이었다. 그들은 수연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려 하고 있었다. 차량 통행이 뜸한 강변북로의 갓길이나 빠져나가는 램프의 사각지대로 그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곳에서 앞뒤를 막고 그녀와 아이들을 통째로 처리할 속셈이었다. 수연의 손바닥이 운전대의 땀으로 젖어들었지만 그녀의 호흡은 얼음처럼 차분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를 확인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조수석과 뒷좌석에도 검은 실루엣이 보였다. 최소 3명. 그녀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카시트에 몸을 만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이 왜 자꾸 따라와요? 민준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이의 직감은 어른보다 예리할 때가 있었다. 응, 엄마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아주 나쁜 아저씨들인데 우리가 꼭 이겨야 해. 수연이 일부러 명랑한 목소리를 냈다. 지금부터 엄마가 가는 길은 조금 험할 수 있어. 롤러코스터 타는 거라고 생각해. 벨트 꽉 잡고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기. 약속. 내 두 아이가 긴장된 얼굴로 대답했다. 그 약속이 아이들의 생명줄이 될 터였다. 수연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은 상대를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그녀는 이 끈질긴 사냥을 끝내야 했다. 그것도 오늘 밤, 지금 당장. 그녀는 김진태에게 자신이 만만한 먹잇감이 아님을 보여줘야 했다. 그녀는 7년 전처럼 도망치다가 죽음을 맞이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앞차를 추월하더니 램프 출구 직전에 급격하게 핸들을 꺾어 빠져나갔다. 뒤따르던 검은색 세단도 황급히 그녀를 따랐다. 그들은 수연이 궁지에 몰려 도주로를 찾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을 초대하고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포구 상수동의 낡은 다층 주차 타워였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수년째 방치된 곳. 그녀가 서울로 돌아온 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점 찍어둔 여러 안전지대 중 하나였다. 그곳은 조명이 거의 꺼져 있고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과 보행자를 위한 출구가 여러 개나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수연은 차의 헤드라이트를 끈 채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주차 타워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는 3층으로 올라가 미리 봐둔 기둥 뒤 사각지대에 차를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는 시동을 끄고 차 키를 뽑았.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지금부터 진짜 게임이야. 엄마가 저기 보이는 빨간 문 비상계단실 안에 너희를 숨겨둘 거야. 엄마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무슨 소리가 나도, 심지어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도 절대 나오면 안 돼. 할 수 있지.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계단실로 들어가 소방 호스가 보관된 낡은 철제 캐비닛 안에 아이들을 밀어 넣었다. 엄마, 금방 올게. 사랑해. 그녀는 캐비닛 문을 닫고 주차장으로 다시 나섰다. 어둠 속에 홀로 선 순간 신입사원 이수연은 사라졌다. 엄마 이수연도 잠시 뒤로 물러났다.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은 7년 전 전설적인 대테러 팀장이었던 독사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허리 뒤편 옷 속에 숨겨두었던 얇고 강한 와이어와 작은 나이프를 꺼내 쥐었다. 끼익 검은색 세단이 3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라이트를 끈 채였다. 차가 멈추고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훈련받은 용병들 특유의 조용하고 신속한 움직임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수연의 차를 발견하고는 무전으로 짧게 보고했다. 차량 발견. 대상자는 없는 듯 아이들도 흩어져서 찾아. 여자는 무력화하고 아이들은 확보한다.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무전기 너머로 한 실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명이 차 주변을 수색하는 동안 다른 2명은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비상계단 쪽으로 향하던 남자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멈칫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 찾았다. 3층 중앙 C구역
그가 무전기에 대고 말하며 허리춤의 권총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 수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온 표범처럼 남자의 뒤로 접근했다. 남자가 미쳐 돌아보기도 전에 그녀의 팔이 그의 목을 감고 와이어가 그의 경동맥을 파고들었다. 컥,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수연은 그의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익숙한 무게감이었다. 최 팀장 응답해 무전기가 시끄럽게 울렸다. 다른 두 남자가 위협을 감지하고 동료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동료의 시신을 보고 경악했다. 매복이다. 여자가 무장했다. 수연은 이미 자리를 옮긴 후였다. 그녀는 주차된 폐차량들 사이를 소리 없이 이동했다. 그녀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냥꾼이었다. 남은 두 명은 등을 맞대고 천천히 이동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수연 아이들을 데리고 곱게 나오면 목숨은 살려주지.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것은 실수였다. 그의 목소리로 수연은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탕수연이 쏜 총알이 남자의 발 앞 콘크리트 바닥을 때렸다. 남자가 놀라 차량 뒤로 몸을 숨겼다. 젠장, 저 여자. 수연은 그들이 엄폐한 곳에 반대편으로 돌아 들어갔다. 그녀는 총을 쏘는 동시에 주버둔 쇠 파이프를 다른 방향으로 던져 소리를 냈다. 한 남자가 소리가 난 쪽으로 반사적으로 총을 발사했다. 그 순간 그의 위치가 노출되었다. 수연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달려나와 총을 쏘던 남자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남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마지막 남은 자가 그녀를 향해 총구를 돌렸지만 수연은 이미 쓰러진 남자를 방패 삼아 그의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방패막이가 된 남자의 등을 밟고 뛰어올라 마지막 남자의 관자놀이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단 3분 만에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용병 3명이 한 명의 여직원에게 무력화되었다. 2명은 의식을 잃었고 1명 가장 먼저 공격당한 자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마지막에 쓰러진 남자. 아마도 현장 지휘자인 듯한 자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남자는 고통과 공포로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진태에게 전해. 그녀는 남자의 주머니에 있던 무전기를 꺼내 그의 입에 물렸다. 내 아이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오늘 밤은 경고지만 다음은 없어. 다음번엔 내 주인의 목이 될 테니까. 그녀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누른 채 말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한 실장에게 그리고 김진태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남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아이들이 숨어 있는 비상계단실로 향했다. 캐비닛 문을 열자 민준이와 서준이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떨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얼굴을 보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은 아이들을 말없이 껴안았다. 괜찮아. 다 끝났어. 나쁜 아저씨들. 엄마가 다 혼내줬어. 이제 안전해. 같은 시각.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역시 수연과 아이들이 걱정되어 자신의 최측근 경호팀 김진태의 영향력에서 벗어난을 비밀리에 수연의 뒤에 붙여두었다. 보호하되 절대 들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때 경호팀장의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마포의 한 폐주차장입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따라붙은 괴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입하려던 순간 다 끝났습니다. 끝나다니 무슨 소리야. 수연 씨와 아이들은 강태준이 소리쳤다. 무사합니다. 회장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수연 씨가 혼자서 전부 처리했습니다. 경호 팀장이 현장의 사진을 전송했다. 처참하게 쓰러진 무장한 괴한들. 회장님, 이분 저희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이건 거의 괴물 수준입니다. 강택 K주는 전송된 사진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 그리고 그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와 아이들을 안고 사라지는 이수연의 뒷모습. 그는 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다. 경기도 외곽, 낡았지만 안전한 NIS의 옛 은신처. 이수연은 7년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그녀의 멘토가 그녀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만일을 대비해 마련해 준 곳이었다. 아이들은 폐주차장에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낯선 침대에 웅크린 채 간신히 잠들어 있었다. 수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용병에게서 빼앗은 권총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기계적인 움직임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그녀는 율성그룹의 그림자 속에 숨어 김진태의 자금줄을 조용히 파고들 생각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계획에 없는 가장 큰 변수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변수가 아니라 폭풍의 핵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의 존재가 노출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김진태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그때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가 율성 입사 서류에 기재한 번호가 아니었다. 그녀의 멘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완벽한 대포폰이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 수연은 총을 집어들며 전화를 받았다. 침묵. 그리고 몇 초 뒤 익숙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강태준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지? 내 사람들. 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봤어. 그리고 네가 뭘 했는지도 보고받았어.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일종의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그들을 물렸어. 지금은 아무도 널 따르지 않아. 맹세해.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지? 수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의 맹세를 믿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품. 아버지가 네가 실종된 후에도 널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네, 진짜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오늘 밤에야 열어봤어. 강태준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만나야겠어. 이건 더 이상 내 복수나 내 혼란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내가 혼자 가지. 장소는 네가 정해. 그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해함을 증명하려 하고 있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와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태준이 가진 힘이 필요했다. 새벽 2시 한강 시민공원 잠실지구 제2주차장 1분이라도 늦거나 차 한 대라도 더 보이면 난 사라져. 영원히. 새벽 2시 강변의 바람은 차가웠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자신의 마이바흐가 아닌
평범한 세단을 직접 몰고 혼자 나타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강가를 바라보며 섰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의 뒤에 섰다. 그가 돌아섰다. 피로와 충격, 그리고 7년간의 그리움이 뒤엉킨 그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가 맞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주차장에서의 보고를 받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 내가 알던 이수연이 3명의 무장한 용병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걸. 그는 쓴웃음을 지었. 난 7년 동안 널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넌 처음부터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어. 감상에 젖으러 온 거라면 돌아가. 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김진태가 움직였어. 내 예상보다 빨랐고 아이들까지 노렸어. 그가 날 확인한 이상 그는 멈추지 않아. 알아.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늘 밤 연회장에서 김진태의 표정을 봤어. 그는 널 알아봤어. 그리고 널 두려워하고 있어. 그는 수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수연아, 넌 괴물 같은 전투력을 가졌지만 김진태는 율성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에 숨어 있어. 그는 말을 이었다. 그는 율성의 자금과 정보망, 그리고 법무팀을 이용해 넌 성벽 밖에서 돌을 던질 뿐이지만 난 그 성 안에 있어. 내겐 그놈이 모르는 나만의 병력이 있어. 아버지가 물려주신 김진태의 손이 닿지 않는 자산들이지. 넌 그의 목을 벨 칼이지만 내가 그놈의 갑옷을 벗겨내야 해. 수연은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도 강씨 일가야. 7년 전 당신은 날 지키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이 스쳤다. 그땐 몰랐으니까 강태준이 외쳤다. 그땐 내가 상대하는 것이 내 삼촌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젠 알아. 그는 내게서 널 빼앗아갔고 이젠 내 아이들까지 빼앗으려 해. 이건 내 전쟁이기도 해.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수연은 오랫동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혼자가 아니었다. 민준이와 서준이,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폐 주차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겁에 질린 눈망울.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엄마로서의 본능이 복수심을 압도했다. 좋아.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연합하지. 하지만 이건 거래야. 용서나 화해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강철 같았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뭐든 말해. 첫째, 작전 지휘는 내가 해. 당신은 내가 요구하는 정보, 자금, 인력만 지원해. 당신의 사적인 감정이나 독단적인 행동은 용납 못해. 둘째, 내 아이들, 민준이와 서준이는 완벽하게 보호되어야 해. 당신이 가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당신이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는 인력으로.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에 율성일가에 사유 별장이 있어.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시던 곳이야. 김진태는 그곳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어. 내 최측근 경호팀을 2중, 3중으로 붙이겠어. 너의 멘토라는 분도 함께 가도 좋아. 아이들은 완벽하게 지킬게. 마지막 조건. 수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김진태가 무너진 후, 난 아이들을 데리고 떠날 거야. 당신은 우릴 방해하지 않아.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권리 따윈 주장하지 마.
오늘 밤 당신은 그 권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싸우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강태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방금 찾은 아이들을 다시 포기하라는 선고였다. 하지만 그는 수연의 눈에 담긴 결의를 보았다. 그녀가 이 조건을 걸지 않으면 이 연합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 조건 전부 받아들일게. 그렇게 7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사이에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졌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오직 생존과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강바람이 두 사람의 굳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거대한 적을 향한 첫 번째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아이들을 제주도의 안전 가옥으로 보낸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주차장. 강태준이 마련한 이동식 작전 차량 내부에서 이수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율성그룹 본사 40층 부회장 김진태 집무실의 3차원 도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아이들이 안전해진 지금 그녀는 오롯이 사냥꾼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김진태는 교활해 수연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량 내부에는 그녀와 강태준 단둘뿐이었다. 그는 율성의 공식적인 서버에는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아. 하지만 7년 전 내가 추적했던 그의 자금 흐름은 천문학적인 규모였어. 그 돈은 어딘가에 기록되어야만 해. 그녀는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김진태의 개인 집무실 내부에 숨겨진 금고실이었다. 공식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강태준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오직 총수만이 열람할 수 있는 비공식 설계도를 통해서만 확인된 곳이었다. 문제는 저 서버야. 수연이 말을 이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상으로 율성의 모든 시스템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 에어갭 에일갭트 서버. 해킹이 불가능해. 직접 들어가서 USB를 꽂는 수밖에 없어.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긴 불가능해. 수연아, 내 집무실보다 보안 등급이 3배는 높아. 홍채, 지문, 음성 인식이 기본이고 바닥 전체에 500g 이상의 압력을 감지하는 압력 센서가 깔려 있어. 24시간 무장 경비가 복도를 순찰하고 저 방 자체에 독립된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정전조차 소용없어.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수연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를 그 요새에서 끌어내야 해. 그것도 최소 1시간 이상. 그녀는 작전 계획을 펼쳤다. 그것은 대담함을 넘어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다. 수연은 본사의 환기구를 통해 침투, 엘리베이터 통로를 이용해 40층에 도달한 뒤 바닥의 압력 센서를 피해 천장의 유지보수용 레일을 타고 서버에 접근할 계획이었다. 내가 레일에 매달려 작업하는 동안 당신은 김진태와 그의 핵심 경호 인력 모두를 이 건물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유인해야 해. 이사회를 소집해. 수연이 명령했다. 긴급 이사회 강태준이 반문했다. 이 밤중에 무슨 명분으로 율성 바이오의 유럽 임상 3상 실패. 수연이 즉시 대답했다. 김진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이자 그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주된 통로 중 하나라는 건 당신도 알잖아. 실패 뉴스를 터뜨리고 주가 폭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해. 단, 본사가 아니라 제2 경영동. 강 건너 마포 사옥에서 그것은 김진태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유인책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하지. 그를 마포 사옥에 묶어두겠어. 자정 정각에 회의를 시작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1시까지는 그를 붙잡아 두겠다. 작전은 자정을 10분 앞두고 시작되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수연은 이미 본사 건물의 지하 4층 거대한 환기구 앞에 서 있었다. 강태준의 내부 조력자가 미리 열어둔 좁은 통로로 그녀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가운 금속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직 귓속의 초소형 무전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목표 김진태가 움직였다. 지금 막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 마포 사옥으로 향한다. 강태준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은 수직 환기구를 타고 40층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처럼 조용하고 정확했다. 수십 개의 적외선 감지 레이저가 촘촘히 얽혀 있었지만 그녀는 훈련된 고개사처럼 그 틈을 통과했다. 40층 복도 천장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패널을 열고 엘리베이터 통로로 진입했다. 회의가 시작됐다. 그가 도착했어. 지금부터 60분. 수연은 와이어에 의지해 40층 복도 천장으로 내려섰다.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 2명. 그들은 10분 간격으로 움직였다. 경비들이 모퉁이를 도는 순간 수연은 김진태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강태준이 미리 확보한 보안팀장의 지문 복제품으로 1차 잠금을 해제했다. 하지만 2차 홍채 인식 시스템이 문제였다. 강태준 30초 내로 김진태의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어내 그리고 기침 소리를 유도해 그녀가 속삭였다. 마포 사옥 회의실. 강태준은 즉시 서류를 바닥에 쏟아부었다. 김진태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향한 순간 수연은 준비한 고주파 발생기로 홍채 인식 카메라를 교란시켰다. 동시에 강태준이 심하게 헛기침을 했다. 수연은 녹음해둔 김진태의 기침 소리 파형을 음성 인식기에 입력했다. 삑, 문이 열렸다. 집무실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수연의 특수 고글은 모든 것을 환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바닥, 격자 무늬로 빛나는 압력 센서의 레이저가 방 전체를 덮고 있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벽을 기어 천장 패널을 열었다. 그녀는 와이어를 레일에 고정하고 공중에 매달려 금고실 벽으로 향했다. 젠장. 강태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그가 이상함을 눈치챘어. 왜 하필 지금이냐며 화상회의로 대체하자고 한다. 내가 맡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거야. 5분만 더. 수연은 금고실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해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기에 그녀가 직접 회로를 조작해야 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딸깍. 육중한 강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공중에 매달린 채 금고실 내부로 진입했다. 수십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꽂힌 검은색 서버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바로 저것이었다. 김진태의 심장. 그녀는 준비한 특수 USB를 서버의 물리적 포트에 연결했다. 데이터 추출이 시작되었다. 2%, 5%. 수연아, 그가 일어섰어. 지금 당장 나와야 해. 그가 집무실 보안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어. 그가 가고 있어. 수연의 이마에 땀이 흘렀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지독히도 느렸다. 50%, 60%. 김진태가 마포 사옥에서
본사까지 돌아오는 데는 최소 15분이 걸린다. 하지만 그가 원격으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거의 다 됐어. 70%. 안 돼. 그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불렀어. 지금 당장. 85%. 90%.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김진태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98%. 99%. 완료. 그녀는 USB를 뽑아내는 동시에 자신이 설치했던 모든 침입 흔적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그녀는 와이어를 타고 미친 듯이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원상 복구되는 순간 복도 저편에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딩 소리가 울렸다. 수연은 다시 환기구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틈새로 보았다. 김진태가 분노에 찬 얼굴로 자신의 경호팀을 이끌고 집무실로 들어서는 것을. 그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짐승 같은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샅샅이 뒤져 2층 전체를 폐쇄해. 수연은 이미 수직 통로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진태의 7년치 범죄 기록이 담긴 USB가 뜨겁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하지만 김진태 역시 알게 되었다. 적이 자신의 심장부까지 침입했다는 것을. 이수연은 차가운 환기구 안에서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몸은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40층 복도에서는 김진태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경호원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2층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아무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그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수직 통로를 타고 지하 4층. 처음 들어왔던 출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든 USB 드라이브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진태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자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표적이었다. 한편 40층 집무실로 돌아온 김진태는 광기 어린 침착함으로 상황을 복기했다. 강태준의 어설픈 연기. 하필 이 타이밍에 터진 임상 실패 뉴스. 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금고실로 걸어 들어갔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는 서버 본체에 연결된 물리적 로그 기록 장치를 확인했다. 그의 눈이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얼스사이 비인가 USB 연결. 얼스스얼 연결 해제. 그가 마포 사옥에서 강태준과 실랑이를 벌이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태 준. 그가 조카의 이름을 짓씹듯 내뱉었다. 그는 즉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켰다. 화면 너머로 여전히 회의를 주재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강태준의 얼굴이 보였다. 김진태는 그의 얼굴을 10초간 말없이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일말의 설명도 없이 연결을 끊어버렸다. 그는 즉시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연이 지금 이 건물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서버를 털었어. 당장 청소팀 전원을 본사로 집결시켜 모든 출구를 차단해. 지하 환기구, 하수도, 옥상 헬기장까지. 그 여자는 오늘 밤 이 빌딩에서 시체가 되어 나가야 한다. 수연은 지하 4층 환기구 출구에 거의 도달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희미한 바깥바람이 아니었다. 철컥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앞에서 환기구 셔터가 굳게 닫혔다. 김진태의 봉쇄 명령이 발동된 것이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마포 사옥의 강태준 역시 화면이 꺼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충성파 경호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 본사로 김진태가 움직였다. 수연 씨가 갇혔어. 로비를 장악해 무슨 수를 써서든 내가 40층으로 올라갈 길을 확보해. 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 자신의 차를 몰아 미친 듯이 본사로 향했다. 수연은 환기구 속에서 고립되었다. 위에서는 김진태의 사병들이, 아래에서는 봉쇄된 출구가 그녀를 압박했다. 이대로라면 독 안에 든 쥐였다. 그때 그녀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진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건물의 유지보수 채널 전체에 자신의 목소리를 송출하고 있었다. 이수연, 내 목소리 들리나? 7년 만에 돌아온 기분이 어때?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사리가 배어 있었다. 네가 가져간 것, 아주 귀중한 거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넌 내 무덤을 파러 돌아온 거야. 그는 경비 시스템을 조작했다. 환기구 A3 구역부터 C7 구역까지 소와 가스를 방출해 그는 그녀를 밖으로 몰아낼 생각이었다. 차가운 이산화탄소가 통로를 채우기 시작했다. 수연은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유일하게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통로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그 통로의 끝은 38층.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 비어있는 층의 폐자재실이었다. 그녀는 환기구 덮개를 걷어차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앞을 그림자처럼 한 무리의 남자들이 가로막았다. 그들의 중심에는 한 실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김진태가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치 오페라의 주인공을 맞이하듯 천천히 박수를 쳤다. 브라보. 정말 대단하군. 이수연. 7년 전 그 다리에서 살아남고 감히 내 심장부까지 기어들어 오다니. 그는 더 이상 자애로운 삼촌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권력에 대한 탐욕과 뒤틀린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지. 그래. 내가 명령했어. 내 팀이 내 역의 계좌에 너무 가까이 접근했었거든. 넌 너무 유능했고 그래서 방해됐어. 수연은 USB 드라이브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태준 씨는? 그는 왜? 강태준 김진태가 비웃었다. 그 애비처럼 물러터진 놈, 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놈의 표정이란 완벽하게 무너졌지. 내가 율성을 통째로 삼키기엔 그렇게 망가진 후계자가 딱 좋았거든. 그런데 네가 감히 살아 돌아와서 모든 것을 망치려 해. 그는 한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USB를 가져와.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해. 그가 수연을 노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아, 그리고 그 쌍둥이 녀석들. 걱정 마. 내가 아주 좋은 곳으로, 내 곁으로 곧바로 보내줄 테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진태가 아이들을 입에 올린 순간 수연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려던 찰나 쾅층 반대편의 비상계단 문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날아갔다. 먼지와 연기 속에서 방탄조끼를 입은 무장한 팀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한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성파 경호팀을 이끌고
김진태의 용병들과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삼촌. 강태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차가웠다. 내 여자와 내 아이들에게 손대기만 해봐. 두 세력이 38층에 버려진 공간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다. 한쪽은 율성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의 사병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총수의 마지막 병력이었다. 김진태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강태준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다. 이 반역자 놈이, 김진태가 소리쳤다. 전부 죽여, 한 놈도 살려두지 마. 김진태의 광기 어린 명령이 38층의 먼지 쌓인 공기를 찢어발겼다. 그 말은 신호탄이었다. 한 실장이 이끄는 청소팀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을 강태준의 경호팀을 향해 겨누며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푸푸푸.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태준의 경호원 중 한 명이 가슴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대형 유지 회장님을 보호해. 강태준의 경호팀장이 소리치며 방탄 서류 가방으로 강태준을 가렸다. 순식간에 버려진 사무 공간은 치열한 총격전의 현장으로 변했다. 콘크리트 기둥에서 불꽃이 튀고 석고보드 파편이 눈처럼 흩날렸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수연은 적들의 표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김진태나 강태준이 아닌 적의 지휘관인 한 실장을 향해 폭풍처럼 돌진했다. 한 실장 역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7년 전 놓쳤던 먹잇감, 그리고 폐주차장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전멸시킨 괴물. 한 실장이 그녀를 향해 총구를 돌렸지만 수연은 이미 폐자재 더미 뒤로 몸을 날린 후였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USB 드라이브.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경호팀장을 향해 그것을 힘껏 던졌다. 받아, 지금 당장 검찰청과 모든 언론사에 전송해. 경호팀장은 날아오는 USB를 낚아채며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이 이 모든 전투의 목적이었다. 그는 즉시 부하 2명에게 외쳤다. 무조건 10분 서버에 연결해서 전송 완료할 때까지 저들을 막아. 그는 노트북을 펼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전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시간 벌기가 되었다. 김진태는 경호팀장이 노트북을 여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마가, 저놈들이 데이터를 보내게 둬선 안 돼. 그가 절규했다. 청소팀의 화력이 노트북을 든 경호원들에게 집중되었다. 강태준의 팀은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만들었다. 강태준 역시 권총을 뽑아들고 응사했다. 그는 훈련받은 군인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람들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분노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수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화력이 한쪽으로 쏠린 틈을 타 그녀는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총을 든 용병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접근했다. 남자가 동료의 외침을 듣고 돌아보려던 순간 수연의 팔꿈치가 그의 목덜미를 가격했고 그는 쓰러졌다. 그녀는 남자의 총을 빼앗아 들고 완벽한 사격 자세로 2명의 적을 더 제압했다. 한 실장은 그녀의 움직임을 보고 치를 떨었다. 저 여자부터 잡아야 하지만 수연은 유령처럼 엄폐물 사이를 오가며 그들의 대열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총탄 하나하나는 적의 무기를 든 손이나 다리를 정확히 노려 전투력을 상실시켰다.
회장님 50% 전송 완료 경호팀장의 외침이 들려왔다. 김진태는 초조해졌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한 실장, 뭐 하는 거야? 당장 저놈의 노트북을 부숴. 한 실장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류탄처럼 보이는 섬광탄을 뽑아들었다. 수연이 그것을 보았다. 엎드려 그녀가 외치는 동시에 섬광탄이 폭발하며 38층 전체가 몇 초간 하얗게 변했다. 강렬한 이명과 함께 모두의 시야가 마비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게 훈련된 이수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한 실장. 한 실장은 노트북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수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은 무기를 버리고 격렬한 육탄전에 돌입했다. 7년의 악연이 뒤엉킨 싸움이었다. 한 실장의 주먹은 무쇠처럼 무거웠지만 수연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하고 뱀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를 매다 꽂았다. 하지만 한 실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허리춤에 군용 나이프를 뽑아 휘둘렀다. 슥, 수연이 피했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윽. 수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피가 전술복을 붉게 물들였다. 그 짧은 순간에 망설임이 치명적이었다. 한 실장이 그녀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7년 전에 끝냈어야 했어. 2년. 한편 시력을 회복한 김진태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전송 완료,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호팀장이 환호성을 질렀다. 김진태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 자신을 배신한 조카 강태준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경호팀장과 함께 기뻐하느라 등 뒤에 위협을 눈치채지 못했다. 태준아, 내 아버지 곁으로 보내주마. 김진태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이었다. 안 돼,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던 수연이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한 실장의 눈을 머리로 들이받고 그의 급소를 걷어찼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김진태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총구의 방향을 틀기 위해 필사적으로 김진태의 팔을 붙잡았다. 탕, 총성이 38층을 울렸다. 총알은 강태준이 아닌 천장의 콘크리트를 맞췄다. 김진태는 자신을 막아선 수연을 보고 경악했다. 이 계집이. 그가 다시 총을 겨누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그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있었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김진태가 비명을 질렀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고통, 그리고 모성애가 뒤섞인 힘으로 김진태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녀는 그의 위에 올라타 그의 얼굴에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다. 네, 아이들. 주먹이 꽂힐 때마다 김진태의 얼굴이 피로 물들었다. 감히 내 아이들을. 강태준이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서 벗어나 달려왔다. 수연아, 그만해. 죽겠어. 그가 피투성이가 된 수연을 뒤에서 끌어안았다. 수연은 한참을 더 헐떡이다가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는 강태준의 품에 기대어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38층에는 침묵이 흘렀다. 한 실장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김진태는 만신창이가 된 채 기절해 있었다. 강태준의 경호팀도 김진태의 청소팀도 대부분 부상을 입고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다. 저 멀리서 데이터를 전송받은 검찰과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다가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38층의 피비린내, 나는 혼돈 속으로 파고드는 날카로운 현실의 비명이었다. 강태준은 의식을 잃어가는 이수연을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그녀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그의 손을 적셨다. 수연아,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수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을 끌어안은 남자의 절박한 얼굴과 층 전체를 가득 메운 검은 제복의 경찰 특공대를 희미하게 보았다.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복수의 칼날. 그 무거웠던 짐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7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증오는 사라지고 오직 아이들의 얼굴만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김진태와 한 실장을 비롯한 그의 사병들은 저항할 기력도 의지도 없이 체포되었다. 이수연이 전송한 USB 데이터는 검찰 서버에 꽂히는 순간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탄이 되었다. 율성그룹을 이용한 수조 원대의 불법 자금 세탁, 해외 자원 외교를 빙자한 무기 밀매, 그리고 7년 전 NIS 대테러팀 몰살 사건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수연을 붙잡고 함께 올라탔다. 그는 율성의 총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수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수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3일이 지난 후였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밖으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VIP 병실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수척해진 강태준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작게 신음하자 그가 번개처럼 깨어났다. 수연아. 그의 눈에는 안도와 기쁨,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의사가 과다출혈로 위험했지만 고비는 넘겼다고 했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아이들은 그녀의 첫마디였다. 아이들은 무사해. 무사해. 내가 가진 최고의 인력들이 지키고 있어. 아무도 그곳에 접근 못해. 강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모든 게 끝났어. 수연아, 김진태는 구속됐어. 그가 구축한 모든 라인이 무너지고 있어. 검찰이 내 공로를 인정했어. 너의 옛 멘토. 그분이 나타나서 7년 전 사건의 재조사를 공식 요청했고 내 신원을 보증했어. 율성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은 해체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강태준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수연이 병원에 있는 동안 밖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김진태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율성그룹 전체를 수술대에 올렸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정상적인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묻힌 군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수연이 목숨 걸고 넘겨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의 적들을 모조리 속아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율성은 서서히 독소를 빼내고 새로운 살을 채워가고 있었다. 수연은 공식적으로 순직에서 생존으로 기록이 변경되었다. NIS는 그녀에게 명예로운 복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국가의 요원도 율성의 신입사원도 아니었다. 7년의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이제 그저 민준이와 서준이의 엄마 이수연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한강 공원에서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겠다는 약속. 강태주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공과 그녀가 겪은 고통을 존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율성그룹은 강태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안정을 되찾았다. 썩은 가지는 잘려나갔고 새로운 피가 수혈되었다. 김진태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제주도. 강태준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바닷가 별장. 그곳은 더 이상 안전가옥이 아니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준이와 서준이는 7년의 그림자가 거친 아이들처럼 밝은 웃음소리를 내며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이수연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구리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녀의 눈은 7년 전 강태준이 사랑했던 그 따뜻한 눈빛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때 익숙한 차 소리가 들리고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이제 완벽한 그룹의 총수였지만 이곳에 올 때만큼은 넥타이를 풀고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다. 그리고 수연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서울은 추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긴 따뜻하네. 아이들이 당신을 많이 기다렸어요. 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나도 당신과 아이들이 보고 싶었어. 그는 심호흡을 했다. 한강에서의 약속. 당신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